엄청나게 똑똑하고 아주 가끔 엉뚱한 뇌 이야기. 딘 버넷 지음. 3-3. 뭐? 100층짜리 건물에서 뛰어내려 보고 싶다고? 진짜 공포와 진짜 같은 공포. 왜 많은 사람들은 용납되지도 않은 이유로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면서까지 순간의 쾌감을 얻으려 할까? 번지점프나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내용들을 보면 뇌는 자기보호적 성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긴장감, 회피 행동 등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런데 스티븐 킹이나 딘 쿤츠 같은 작가의 책을 보면 공포심을 유발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등장인물들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죽음 같은 내용이 난무하다. 그리고 이 책들은 대박을 터뜨렸다. 합쳐서 거의 10억만 부가 팔려나갔다. 영화 소우는 인간을 가장 독창적이고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을 보여주는 전시장 같은 영화다. 납 상자에 단단히 밀봉해서 깊은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려야 할 것 같은 영화인데도 현재 8편까지 나와 모두 전 세계 영화관에서 개봉되었다.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학교 괴담, 폐가 괴담, 공동묘지 괴담 등 귀신 이야기도 가지각색이다. 우리가 이런 무서운 공포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공포에 대한 스릴과 달달한 사탕을 먹었을 때 느끼는 희열은 우연하게도 모두 뇌의 동일한 영역에 의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영역은 중변 연계 경로이며 뇌의 보상 감각을 담당하고 도파민 뉴런을 통해 작용하므로 중변 연계 보상회로 혹은 중변 연계 도파민 경로라고도 부른다. 중변 연계 경로는 보상을 조정하는 여러 회로와 경로 중 하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중 가장 중심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두려움을 즐기는 사람들의 현상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변 연계 경로는 배쪽 피계 구역과 측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회로와 신경이 이어진 것으로 뇌 깊숙이 아주 빽빽하게 모여 있다. 그리고 이 회로와 신경들은 수많은 연결고리를 통해 해마와 점두엽 같은 더욱 섬세한 영역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뇌관처럼 좀 더 원시적인 영역과도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중변 연계 경로는 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영역이다. 배쪽 피계 구역은 자극 요인을 감지하고 이것이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즉 권장해야 할 대상인지 회피해야 할 대상인지를 판단한다. 그러고는 자신의 판단을 측핵으로 보낸다. 그럼 측핵은 이에 적절한 대응을 일으킨다. 만약 여러분이 맛있는 과자를 먹었다면 배쪽 피계 구역은 이를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측핵에 이 내용을 알린다. 그럼 측핵은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런데 만약 상한 우유를 마셨다면 배쪽 피계 구역은 이를 나쁜 일로 인식하고 측핵에게 통보한다. 이때 여러분은 역겨움, 혐오감, 메스꺼움 등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는 하지마 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 과정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시스템을 중변 연계 보상 회로라고 부른다. 여기서 보상이란 뇌가 허락한 것을 할 때 경험하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느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배고플 때 혹은 음식이 영양성분이나 에너지가 풍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음식을 먹게 되는 것처럼 생물학적인 작용을 뜻한다. 다른 경우에는 훨씬 더 강력한 보상 시스템을 가동시키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섹스 같은 경우다. 따라서 사람들은 섹스를 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데도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맞다. 우리는 섹스 없이도 살 수 있다. 꼭 중요하거나 명백한 것이 있어야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아까부터 계속 가려웠던 부분을 긁었을 때에도 기분 좋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이 역시 보상 시스템에서 하는 일이다. 이때 뇌는
우리에게 방금 있었던 일은 좋은 일이니 다시 하라고 이야기한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상은 어떤 현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고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보상의 종류는 매우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만약 쥐가 지렛대를 눌러서 과일 한 조각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 쥐는 지렛대를 계속 누를 것이다. 즉, 여기서 과일은 적절한 보상인 셈이다. 그런데 만약 과일이 아니라 최신형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얻었다면 쥐는 지렛대를 더 자주 누르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의 평범한 10대 자녀들은 반박하겠지만 쥐에게 플레이스테이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혀 동기부여가 안 되는 물건이다. 즉, 보상을 기능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것을 보상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은 공포나 긴장감을 즐길 수도 있고 반대로 이를 즐기지도 않으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공포와 위험이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인간은 본질적으로 호기심이 많다. 심지어 쥐와 같은 동물들도 기회가 주어지면 새로운 것을 찾는 성향이 있는데 인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가 단순히 그 결과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어떤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아이를 길러본 사람이라면 종종 힘든 결과를 낳기도 하는 이런 인간의 성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간은 새로운 것에 매력을 느낀다. 그리고 엄청나게 다양한 새로운 감정과 경험을 겪는다. 그런데 많고 많은 새롭고 선량한 것들 중에서 우리는 왜 하필 두려움과 위험이라는 두 가지 나쁜 것을 찾게 될까? 중변연계 보상회로는 좋은 일을 할 때 기쁨을 보상으로 준다. 하지만 여기서 좋은 일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다. 나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공포나 위험을 맞닥뜨리게 되면 아드레날린과 뇌의 투쟁 도피 반응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감각과 시스템은 긴장 상태가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공포나 위험 상황은 계속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고 결국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뇌는 위협이 지금은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놀이공원에 있는 귀신의 집에 있었다가 지금은 바깥으로 나왔다고 치자. 좀 전까지 여러분은 공중으로 날아 죽음으로 돌진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서 땅 위에 서 있다. 여러분의 보상체계는 위험이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따라서 여러분이 위험을 막기 위해 한 행동이 어떤 것이었든지 다음번에도 위험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때문에 보상체계는 아주 강력한 보상 반응을 일으킨다. 음식을 먹거나 섹스를 할 때에도 물론 우리는 강렬한 쾌감을 얻는다. 그러나 이 경우엔 죽음을 막은 것이다. 게다가 투쟁 도피 반응 방식의 아드레날린이 우리 몸 곳곳의 시스템에 흘러다니면서 마치 모든 것이 좋아졌으며 감정이 고조되는 느낌을 준다. 긴장감 뒤에 따르는 기쁨과 안도감은 그 무엇보다도 아주 고무적이다. 중변연계 경로는 뉴런을 통해 그리고 물리적으로 해마, 편두체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기억을 강화시키고 강력한 정신적 의미를 부여한다. 이때 중변연계 경로는 행동에 대한 보상을 주거나 못하게 막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기억도 특별히 강해지도록 만든다. 특정 경험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강렬한 기쁨을 느끼며 기억이 생생해지는 등의 모든 현상을 종합해보면 아주 무서운 것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살아있다고 느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경험들은 비교적 조용하고 일상적인 데 반해 이 경험은 아주 강력한 자극제가 되고 결국 이와 유사한 황홀감을 찾게 만든다. 마치 더블샷 에스프레소를 마시던 사람에게는 우유를 많이 넣은 카페라떼가 성에 안 차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는 가짜가 아닌 진짜 스릴이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우리 뇌의 의식적인 사고 영역은 잘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속이기 쉬운 대상은 아니다.
초고화질의 대형 TV 화면으로 카레이싱 게임을 해보면 그 장면이 아무리 진짜 같다 해도 실제 자동차를 운전할 때 느끼는 흥분감과 감정을 얻을 순 없다. 적이나 좀비를 쏘는 1인칭 슈팅 게임도 마찬가지다. 비디오 게임이 현실에서도 폭력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긴 하지만 인간의 뇌는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며 그 차이를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처럼 눈앞에서 생생한 화면을 보여주는 비디오 게임도 완전히 진짜 같은 공포감을 주지 못하는데 책 속 이야기처럼 추상적인 것들은 어떻게 공포감을 자극할까? 이는 아마도 통제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비디오 게임을 할 때 우리는 주변 환경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게임 속 주인공은 우리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며 심지어 게임은 우리가 화장실에 다녀올 동안 잠시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무서운 책이나 영화는 다르다. 우리는 그저 줄거리에 사로잡힌 수동적인 구경꾼이 되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가끔 영화나 책에 대한 인상이나 경험이 오랫동안 남아 마음을 어지럽힐 때가 있다. 이는 선명한 기억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억이 머릿속에 박혀서 계속 상기되고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즉, 어떤 경험에 대해 뇌가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질수록 그 사건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때로는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결말로 끝나는 이야기가 실제로 매우 끔찍한 장면을 담은 영상보다 더 큰 공포심을 일으키기도 한다.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이미지 효과 기술이 그리 발전하지 않았던 1970년대를 영화 평론가들은 공포 영화의 황금기라고 부른다. 그 당시에는 암시나 타이밍, 분위기, 그리고 그 외 기발한 속임수를 이용해서 공포심을 자아냈다. 따라서 위험 요인을 찾고 예측하려는 성향을 가진 뇌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극장 밖으로 달아나게 만들었다. 그 후 대형 할리우드 영화사들이 최첨단 효과를 사용하면서 공포는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들은 심리적인 긴장감 대신 피로 가득 찬 양동이나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괴물을 직접 보여줬다. 이처럼 공포 장면이 직접적으로 표현되면서부터 뇌의 역할은 줄어들었고 관객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분석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스크린 속 이미지들은 다 가짜이므로 언제든 회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따라서 공포심은 이전만큼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비디오 게임 제작자들은 거대한 레이저로 주인공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게임 대신 주인공이 긴박하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을 피해 다녀야 하는 서바이벌 공포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다. 익스트림 스포츠나 다른 스릴감을 주는 활동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뇌는 실제 위험과 가짜 위험을 완벽히 구별해낸다. 따라서 진짜 스릴을 느끼게 하려면 불안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듯한 가능성을 심어주어야 한다. 스크린, 벨트, 커다란 선풍기를 동원해서 정말 생생한 번지점프 시설을 만들면 높은 곳에서 몸을 내던지는 스릴을 어떻게든 흉내낼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 뇌가 정말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고 믿게 만들 만큼 현실적이지는 못하다. 다시 말해, 무서운 감정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이 낮을수록 우리는 더욱 스릴을 느낀다. 그러나 여기에도 조건이 있다. 공포를 재미있는 것으로 만들려면 단순히 공포심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요소를 가미시켜야 한다.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짜릿하고 재미있는 경험으로 생각되지만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전혀 재미있는 일이 아닐 것이다. 즉, 뇌가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는 실제 리스크가 동반되어야 하지만 이때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
자동차 충돌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대부분은 살아있다는 사실에 매우 큰 안도감을 느끼지만 이를 다시 겪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뇌는 앞에서도 언급한 반사실적 사고라는 이상한 버릇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의 부정적인 결과에 집착하는 성향이다. 예컨대 사건 자체가 무서운 일이라면 실제로 위험에 대한 감정을 느끼므로 이러한 성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만약 여러분이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일 뻔한 상황을 가까스로 모면했다면 그 뒤로 며칠 동안은 온종일 그때 차에 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사실은 치이지 않았다. 신체적으로 전혀 변한 게 없다. 그러나 뇌는 잠재적 위험에 집중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그것이 과거의 일이든 현재 혹은 미래의 일이든 말이다. 이런 스릴감을 즐기는 사람을 종종 아드레날린 중독자라 부른다. 이런 사람들은 신체적, 재정적, 법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새롭고 다양하며 복잡하고 강렬한 경험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앞에서 스릴을 제대로 즐기려면 어떤 사건에 대한 통제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은 리스크를 평가하거나 인식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하려는 능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 1980년대 말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스키를 타는 사람 중 다쳐본 사람과 다쳐본 적 없는 사람을 비교했다. 그 결과 다쳐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자극을 찾는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하면 스릴에 대한 욕구로 인해 자신이 가진 통제력 이상의 일을 하게 되고 결국 부상을 입는다는 것이다. 리스크에 대한 요구가 리스크를 인식하는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잔인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왜 이토록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쩌면 재미삼아 잠깐 해봤다가 점점 빠져들어 강도를 높이다 보니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은 오래전부터 미끄러운 경사 이론이라 불렸다. 특히 스키를 타는 사람들에겐 아주 적절한 용어다. 그 원인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나 신경학적으로 좀 더 연구한 사례도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자극을 쫓는 사람들의 경우 특정 도파민 수용체를 인코딩하는 DRD4와 같은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중변 연계 보상 활동에 변화가 생기고 그 결과 자극이 보상되는 방식이 바뀐다. 만약 중변 연계 보상 활동이 더 활발하다면 격렬한 경험 역시 더 강력해질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 활동이 저조해지면 보다 더 강한 자극을 주어야만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사실은 목숨을 걸 만큼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어떤 경우든 간에 결국 사람들은 더 많은 자극을 찾게 된다. 뇌에서 특별한 유전자의 역할을 알아내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과정이다. 아직 우리는 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2007년 사라 비 마틴과 그의 동료들은 격렬하고 스릴 있는 경험을 쫓는 성향의 점수를 매겨 이 점수가 다양한 수십 명의 사람들을 모아 뇌를 스캔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극을 찾는 성향은 오른쪽 전방 해마의 확장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 영역은 뇌와 기억 체계에서 새로운 것을 처리하고 인식하는 곳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억 체계는 이 영역을 통해 움직인다. 기억 체계가 이것 좀 봐, 예전에 본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면 오른쪽 전방 해마는 그렇다 또는 아니다 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오른쪽 전방 해마가 확장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새로운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 새로움을 인식하는 이 영역이 많은 경험을 처리하기 위해 확장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영역이 지나치게 발달해서 정말 새롭다고 느낄 수 있는 훨씬 더 비일상적인 것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새로운 자극과 경험은 자극을 쫓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전방 해마의 확장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신경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성격만큼 복잡하고 미묘한 이런 성향이 뇌에서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차이를 나타낸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짜릿한 일이다. 네, 끝났습니다.